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긴 깊은 밤, 오직 것엔 빗줄기만이 낡은 택시의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흐릿한 시야를 가르는 것은 오직 전조등 불빛뿐.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삭의 몸으로 운전대를 잡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다가올 폭풍 같은 운명을 예감하지 못한 채 그저 페달을 밟고 있었죠. 이것은 한순간의 연민이 한 여성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고 또 다른 삶을 심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밤으로 지금부터 함께 달려보시죠. 주인공 김민서는 26, 곧 세상에 나올 아이의 엄마가 될 택시기사입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 손에 자란 그녀는 낡은 트럭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기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시의 팍팍한 삶에 뛰어든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꿈꿨기 때문이었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그녀는 그곳에서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다정한 말과 미소로 민서의 마음을 얻었고 두 사람은 작은 옥탑방에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임신 소식은 그들의 관계를 끝내는 비극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의 반대를 핑계로 냉정하게 돌아섰고 민서는 혼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운전 실력으로 택시 회사에 들어갔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매일 밤낮으로 도시를 달렸습니다. 그녀에게 택시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는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새벽 2시 서울 외곽의 국도.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했다. 김민서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운전대를 꽉 잡았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조금만 더 힘내자 아가. 곧 집에 갈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손님을 내려준 뒤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에 무언가 어른거렸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비틀거리는 사람의 형상. 민서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갓길에 멈춰 섰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취객일까? 아니면 더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무시하고 지나쳐야 한다는 이성과 저렇게 두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양심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불안하게 들려왔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그 인형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간 민서는 숨을 멈췄다. 남자는 취객이 아니었다. 그의 옷은 값비싸 보였지만 흙과 피로 얼룩져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심하게 얻어맞은 듯 엉망이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민서를 올려다보더니 갈라진 입술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정신을 잃고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민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19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이 외진 곳까지 구급차가 오려면 한참이 걸릴 터였다. 남자의 상태는 위급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결심을 굳혔다. 만삭의 몸으로 혼자서는 버거웠지만 그녀는 안간힘을 다해 남자를 부축했다. 축 늘어진 남자의 몸은 천근망은 같았다.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차에 그녀는 겨우 남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우는데 성공했다. 차 안에는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민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동을 걸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다. 민서는 의료진에게 남자를 인계하고 정신없는 상황을 잠시 지켜보았다. 남자는 급하게 처치실로 옮겨졌고
그녀는 접수처 직원과 마주했다. 환자분 신분증이나 소지품이 있나요? 보호자는 아니신가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길에 쓰러져 있는 걸 제가...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보호자가 없으면 일단 응급처치 비용이라도 수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갑에 얼마 없는 현금을 탈탈 털어 계산을 마친 민서는 허탈한 기분으로 병원을 나섰다. 남자의 이름이 이지훈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한 민서에게 택시회사 강 사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김민서 씨, 어젯밤에 차 가지고 어디서 뭘 한 거야? 손님도 없이 외곽을 그렇게 돌아다녀. 내비게이션 기록 다 봤어. 그는 GPS 기록이 찍힌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강 사장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다. 민서는 억울한 마음에 어젯밤의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사장님, 그게 아니라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병원에... 하지만 강 사장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람? 허튼 소리. 그 시간에 거기서 뭘 주워? 기름값은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그리고 차 안은 또 이게 뭐야? 흙탕물에 핏자국까지. 당장 세차 안 해? 그는 민서의 임신한 배를 경멸하듯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계집인 줄 알았더니 아주 사고뭉치구만. 이번 달 월급에서 기름값이랑 세차비 다 깔 테니 그런 줄 알아.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다. 동료인 최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민서 씨, 괜찮아? 저 영감 원래 말 함부로 하는 거 알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민서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일을 하고도 벌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온 민서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문을 열자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경호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중년 남자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한태석이라고 소개했다. 김민서 씨, 맞으시죠? 어젯밤에 제 아들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들? 어젯밤에 그 남자를 말하는 것인가? 한태석은 좁은 옥탑방을 거침없이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두툼한 현금 봉투였다. 민서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요.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태석은 막무가내로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감사함보다는 차가운 계산속이 번뜩이는 듯했다. 한태석은 민서의 표정을 살피며 나지막이 물었다. 혹시 우리 아들이 병원으로 가는 길에 무슨 말을 하던가요? 정신이 없어서 헛소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의 질문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아파해서 거의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 이름이 이지훈이라고 한 게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자 한태석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하도 험한 일을 당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할 겁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젯밤 일은 조용히 묻어두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친절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서늘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들이 떠나자
민서는 손에 들린 돈 봉투와 굳게 닫힌 문을 번갈아 보았다.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민서는 휴무를 이용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과일 주스라도 사 들고 가서 그 남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다. 어젯밤 한태석의 태도가 마음에 계속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지훈이라는 환자의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간호사는 단호하게 그녀를 막아섰다. 이지훈 환자분은 현재 집중치료실에 계시고 가족 외에는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서는 당황했다. 어제는 응급실에 있었는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간호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민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따라 걸어 나왔다. 뭔가 이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집중치료실이라니. 그리고 아들이라던 한태석은 왜 그렇게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집착했을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민서가 병원 로비를 막 나서려던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다.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민서를 비상계단 쪽으로 이끌었다. 저 어제 이지훈 씨를 데려오신 분 맞죠?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뭔가 이상해요. 그 환자 그렇게 위중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치의가 강력한 진정제를 계속 투여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이름은 백수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아버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병원장님과 독대한 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마치 일부러 환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수진의 말은 민서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한태석의 서늘한 눈빛과 경고가 떠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어젯밤 이지훈 씨 상처를 소독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나를 찾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도 계속 그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저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민서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 씨,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민서의 단호한 눈빛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직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젊은 환자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자신의 양심이 그녀를 움직였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민서 씨도 괜찮겠어요? 민서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한번 쓸어내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진과 함께 세운 계획은 무모하기 짝이 없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지훈이라는 남자를 그 차가운 병실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새벽녘 민서는 자신의 낡은 택시를 몰고 약속 장소인 병원 후문으로 향했다. 비상등만 켠 채 어둠 속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곧 태어날 아기는 어쩌고?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때 병원 후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휠체어를 민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휠체어 위에는
담요를 뒤집어 쓴 이지훈이 힘없이 앉아 있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이지훈을 택시 뒷좌석으로 옮겼다. 약 기운에 취한 그의 몸은 솜처럼 무거웠다. 수지는 민서에게 작은 약 봉투와 메모지를 건넸다. 이건 해독제랑 영양제예요. 깨어나면 먹여야 해요. 그리고 이건 주의사항. 혹시 모르니 제 연락처는 지우세요. 이제부턴 민서 씨 혼자서 해야 해요. 부디 조심하세요. 수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병원 안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병원을 보며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어둡고 길게 느껴졌다. 뒷좌석에서는 이지훈의 옅은 숨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민서의 옥탑방은 갑자기 나타난 손님으로 인해 비좁은 병실이 되었다. 그녀는 수진이 알려준 대로 밤새 이지훈을 간호했다.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해독제를 물에 타서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다. 꼬박 이틀이 지났다. 민서는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그가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셋째 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에 이지훈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낯선 천장을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옆에서 간호하던 민서를 발견했다. 당신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잔을 건넸다. 괜찮아요. 제가 병원에서 당신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지훈은 민서의 설명을 들으며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서렸다. 정신을 차린 이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 더 캐슬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그리고 그를 병원에 가둔 한태석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동업자이자 그의 후견인이었다. 한태석은 저희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렸다. 20년 전 한태석은 사업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훈의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그리고 고아가 된 어린 지훈의 후견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관리해왔다. 아버지는 만약을 대비해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제가 27살이 되는 해에 모든 경영권과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내용이었죠. 제 생일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한태석은 유언장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 상속을 막기 위해 지훈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지훈을 납치해 유산 포기각서를 받아내려 했지만 그가 탈출하자 병원에 가둬 식물인간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편의 영화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었다. 이지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태석은 경찰과 법조계에까지 손을 뻗고 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찾아낼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무력감이 어려 있었다. 민서는 그런 그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다. 혼자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는 막막함,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포기하면 안 돼요. 민서의 따뜻한 위로에 지훈은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용감한 여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다음 날
민서는 동료인 최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모든 사정을 듣고는 자신의 일처럼 분노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민서 씨,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렸구나.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으면 뭐든지 말해. 민서는 지훈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원본과 비자금 장부 등 한태석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가 숨겨진 장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문제는 그곳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이 아는 전직 형사 출신 사설 탐정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이런 비공식적인 수사에는 전문가라는 것이었다. 이제 방역을 위한 작은 팀이 꾸려졌다. 민서의 옥탑방에서 세 사람은 한태석의 눈을 피해 증거를 확보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긴장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감돌았다. 계획은 위험했다. 증거는 지훈의 아버지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에 있었다. 그곳은 현재 한태석의 저택이 되어 삼엄한 경비에 둘러싸여 있었다. 지훈이 직접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설 탐정은 저택의 도면과 경비 시스템을 분석한 뒤 경비 교대 시간에 허점을 노리자고 제안했다. 민서는 자신이 택시를 이용해 외부에서 망을 보며 교란 작전을 펴겠다고 나섰다. 며칠 후 마침내 작전 실행의 밤이 다가왔다. 민서는 택시를 몰고 저택 주변을 맴돌며 무정의로 상황을 전달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탐정이 담을 넘고 지훈은 초조하게 옥탑방에서 소식을 기다렸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민서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때 무정의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탐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공했다. 지금 철수한다. 증거는 확보되었다. 유언장 원본과 함께 한태석이 지난 20년간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상세히 기록된 장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지훈의 아버지를 살해한 청부업자와의 거래 내역까지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명백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과 민서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기자를 먼저 만났다. 한태석이 손쓸 틈도 없이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기자는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곧장 검찰의 특별수사팀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존경받는 기업가 한태석의 추악한 민낯이 뉴스 속보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은 결백하다며 발악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TV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다. 그 모습을 옥탑방에서 지켜보던 지훈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20년간 짊어져 왔던 아버지의 원한과 자신의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민서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기나긴 싸움이 끝났음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임을 두 사람은 직감했다. 창밖으로는 오랜만에 맑게 갠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지훈은 더 캐슬의 정식 후계자로서 경영 일선에 나섰다. 그는 한태석이 망쳐놓은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다. 그리고 가장 먼저 민서를 찾아왔다. 그는 낡은 옥탑방 대신 전망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 그녀에게 선물했다. 민서 씨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이건 제 감사의 시작일 뿐이에요. 민서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그녀는 택시 기사 일을 그만두고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에만 집중했다. 지훈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감사나 연민을 넘어선 따뜻하고 깊은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몇 달 후 민서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하준이라고 지었다. 병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지훈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들고 감격에 젖었다. 그는 하준의 작은 손을 보며 민서에게 말했다. 제가 하준이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민서는 놀라 눈이 동그래졌다. 지훈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민서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사람입니다. 당신과 하준이 옆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다. 버림받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병실에서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3년 뒤, 민서와 지훈, 그리고 아들 하준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다. 지훈은 하준을 친아들로 입양해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하준은 지훈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로 따랐다. 민서는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았지만 가끔씩 답답할 때면 지훈이 선물해준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즐겼다. 그날은 하준이 감기에 걸려 며칠째 유치원에 가지 못했다. 지훈은 답답해하는 아들과 아내를 위해 기분 전환 겸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민서와 하준은 환호성을 질렀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여행에 들떠 근처 여행사를 찾았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여행사 안,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 창구로 향하던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상담 창구에 앉아있던 직원은 다름 아닌 박준호였다. 3년 만에 마주한 그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하고 피곤해 보였다. 그는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민서와 눈이 마주치자 사색이 되었다. 민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그의 앞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가족여행 상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준호는 민서의 옆에 앉은 훤칠한 지훈과 자신을 쏙 빼닮은 듯한 아이 하준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켰다. 저 아이, 설마 내 아이인가?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훈은 준호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채고 미간을 찌푸렸다. 저기요, 손님이 왔는데 뭘 그렇게 보고만 있습니까? 저희가 갈 만한 곳 추천 좀 해주시죠.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상품 설명을 시작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하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야, 나 준호야. 혹시 이 아이. 그 순간 지훈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아이는 제 아들 이하준입니다.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지훈의 서늘한 눈빛과 아내라는 말에 준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다. 민서는 그런 그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지훈의 팔짱을 꼈다. 여보, 다른 곳으로 가요. 이분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여행사를 나오자 지훈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서를 바라봤다. 괜찮아?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고마운 걸. 그 사람이 날 버렸기 때문에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행복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길 건너편 준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세 사람의 행복한 뒷모습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순간의 비겁한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가에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맺혔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주 후, 민서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다. 지훈은 그것을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민서를 번쩍 안아 올렸다. 하준이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온 가족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한편 민서는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줬던 간호사 백수진과 꾸준히 연락하며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혼자인 수진에게 지훈의 회사 동료이자 믿음직한 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으로 발전했다. 민서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으로 물들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얼마 후 수진과 그녀의 남자친구의 결혼식이 열렸다. 민서와 지훈은 부케를 받는 수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피로연에서 민서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언니,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언니가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수진은 웃으며 답했다. 아니야, 민서야. 오히려 내가 고맙지. 너의 용기 덕분에 나도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됐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 여러 사람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훈은 운전을 하며 조수석에 잠든 민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다. 하준이는 뒷좌석 카시트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차 안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공기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문득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자. 자신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여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그는 잠든 민서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다. 그녀가 없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이 소중한 행복을 영원히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몇 년 후 한적한 오후의 공원. 민서와 지훈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훌쩍 자란 하준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여동생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서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있잖아, 여보. 가끔 생각해. 만약 그날 밤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땠을까? 지훈은 민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겠지. 당신의 선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구한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시련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겨낸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택시를 몰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운전대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승객들을 태우고 인생이라는 길을 달리고 있었다. 때로는 험난한 비포장도로를 만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폭우를 만나겠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든든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함께였다. 그녀는 햇살 아래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가들아, 엄마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단다. 너희와 함께라면. 그녀의 삶은 폭우가 쏟아지던 절망의 도로 위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행복의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결국 한 여성의 작은 친절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한 남자의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얻게 되었죠. 버려진 도로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영화 같은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나요?